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중에 정면 승부할 만한 경제 이슈를 꼽아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정면 승부 경제 이슈, 이른바 정승경 시간입니다. 자, 경제 이슈로 정면 승부해 주실 분 나와 있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면 승부 해볼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앵커님 금투자 해보셨는지요? 금투자요? 네. 금투자 해본 적 없는데 돌반지 뭐 이런 거나 뭐 네. 봤죠? 뭐 금투자를 생각해 볼 적은 없어요. 네. 관심을 이제 좀 가셔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이제 금값이 다시 금값이 돼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좀 올랐죠. 예. 그래서 이제 각종 금투자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를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는데 금값은 올랐다? 네. 얼마나 오른 거죠? 우리가 이제 국제 금 시세를요. 보통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가격, 금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온스당 뭐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선물 가격 2월물을 보면요. 최근에 온스당 1,9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까지 금 가격이 하락세였다가 그 당시에 1,600달러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연말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2월에 1,800달러 넘어섰고요. 이제 이달 들어와서 1,900달러대까지 돌파를 한 거거든요. 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20% 가까이 오른 거죠. 금 가격이 특징이 뭐냐면 미국 그 달러 값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내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달러 가격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킹달러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다 달러를 사자. 달러 투자하는 데 이렇게 집중이 됐고 그게 또 달러 값을 더 밀어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금도 안전자산인데 상대적으로 금은 소외가 됐고요. 투자 수요가 사라지게 되자 가격도 역시 하락세를 탔던 거였죠. 네, 이 달러하고 가격 움직임이 반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원달러 환율 우리 이 흐름과 반대로 금 가격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안정세, 하향 안정세 됐잖아요. 금 가격은 그러니까 오르기 그 정확한 타이밍에 오르기 시작한 거죠. 예. 자, 여기에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야라는 우려도 커지다 보니까 금이 아까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이제 금으로 어느 정도 쏠리기 시작하면서 또 금 가격을 이게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금 투자하신 분들 좀 재미를 받겠군요. 이게 투자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최소한 요즘 예금이자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금 선물 제가 이제 ETF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요. 만약에 올해 들어서 연초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한 3에서 6% 정도 수익률을 보신 걸로 집계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투자 기간 2주밖에 안 되니까 괜찮은 수익률이죠. 예, 예. 투자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3개월 정도 내가 금에 투자했다라고 보면 한 7에서 1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 요즘에 낼 수 있는 투자처 없죠. 어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금 투자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게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떨어지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뭐,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또 목표치에 다가간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달러 값이 더 하향 안정될 여지가 크고 그러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심리도 강하기 때문에 금 가격은 그러면 당분간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금 투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직접 금을 현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숫자를 주고받는 식으로 사고 팔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난 직접 하기는 귀찮다. 그리고 좀 겁난다 하신 분들은 뭐 ETF 같은 곳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접 상품이 또 있군요. 이것도. 있죠. 예. 네. 이제 직접 금을 사고 파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금은방이라고 불렀던 예. 소규모 점포에서도 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선 금반지, 뭐 황금돼지, 금열쇠 이런 것들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요즘엔 좀 규모가 커진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래소 규모에 가시면은 이제 금을 또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 골드바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금으로 거래를 하는데 다양합니다. 1kg짜리 아주 무거운 골드바도 있고요. 한 돈짜리 미니 골드바
이런 것도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가 금의 무게를 측정할 때 아까 온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순도 99.99%의 금 1온스 무게가 31.1g입니다. 우리가 그 금반지로 많이 한 한 돈의 무게는 3.75g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스 같은 데서 1온스당 얼마다 그러면 대충 금반지 한 돈짜리 금반지 8, 9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유. 뭐 일일이 따지기는 좀 복잡한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금을 직접 실물로 산다는 건 이제 골드 바를 산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렇죠. 분실되거나 도둑 맞을 우려도 있고. 네. 이 실물 없이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역시 이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요즘엔 조금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예전에 금통장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골드뱅킹이라고 하는데 금을 이게 현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인데 저축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 원한다면 골드바 같은 실물로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소액 단위의 투자가 가능해요. 0.01g 단위의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입출금도 자유롭습니다.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이자가 없어요.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세금이 좀 세요.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대안으로 또 주목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좀 추천을 하는데 한국거래소 KRX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 현물 거래 방식도 요즘에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금 현물 계좌를 트고요. 주식 거래하듯이 이제 금 현물을 거래하는 겁니다. 이것도 소액 단위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1g 단위로 소액 투자할 수 있고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그리고 현금화가 언제나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증권사에 만약에 신청을 하면요. 골드바 같은 실물로도 받아갈 수 있고요. 네. 이것의 최대 장점은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해본다면 이 방법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불안하다. 내가 직접 하는 건 뭔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역시 금 펀드 아니면은 뭐 주식에 상장돼 있는 금 관련 ETF 이런 것들을 거래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투자자들에게는 좀 낯설은 금 투자 얘기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대출 상품을 내놨는데 네. 요즘 관심이 높다고요? 예, 이게 작년부터 정부가 이제 내놓을 거라고 예고를 했고 예. 이게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례가 붙지 않습니까? 아, 그럼 뭔가 우리가 특혜가 뭔가 있겠구나. 그렇죠. 기대를 갖게 되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정책 모기지 예를 들면 안심전환 대출, 적격 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게 각각 조금씩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이 나올까 기대를 상당히 했었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대치를 확실하게 충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은 꽤 낮췄어요. 예. 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소득 제한을 없앴습니다. 기존의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요. 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1주택자여야 되고 시세도 4억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서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차주들이 꽤 됐고 예. 이게 또 비판의 소지가 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건을 매우 완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이나 우리 LTV, DTI라고 하는 것 그 한도가 있는데 꽤 높습니다. 70%, 60%.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는 LTV가 80%까지도 인정이 되고요. 또 하나 장점이 이게 DSR 규제를 안 받아요. 요즘에 LTV가 높아도 DSR 규제가 중첩으로 적용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게 장점이어서 저소득층 분들이 대출 한도를 늘리는데 좀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대출 자격을 크게 넓혀놓은 것은 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중요한 건 금리 아니에요? 금리 중요하죠. 그래서 예. 금리가 얼마나 낮게 나올까 봤는데 생각보다 낮지 않았어요. 이게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금리 그 범위를 보면요. 4.65%에서 5.05%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지금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고정금리로 받으면 제가 오늘 찾아본 거예요. 이게 한 평균 5%대 중반 정도입니다. 차이가 없네요.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정책 네. 모기지인데 왜 이렇게 확연히 싸지 않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우대금리 조건이 있어요. 네. 뭐 내가 생애 최초 구입자다, 뭐 편부모다, 뭐 이런 조건들을 채우면 3%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한도가 좀 늘고 문턱을 낮췄다. 예.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